폭설이 내리던 날이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다. 하얀 눈은 조용히 내려와 발자국을 덮고 말도 표정도 삼켜버렸다. 그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두꺼운 양말을 신었다. 무릎 위엔 회색 무릎 담요를 덮고 있었고 손에 들려있던 건 오래된 보온병 하나였다. 기차역 플랫폼의 바람은 어릴 적 살던 시골집 마루보다 더 차가웠다. 바퀴 달린 내 의자는 눈밭 위에서 조금씩 식어가고 있었다. 엄마,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차 빼고 올게요. 며느리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눈을 보지 않았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내 휠체어를 살짝 돌려 기차가 들어오는 방향이 보이지 않도록 했고 그렇게 둘은 떠났다. 나는 기다렸다. 눈이 내리는 소리와 기차 도착 방송이 어우러져 묘한 정적을 만들었다. 얼어붙은 플랫폼 위에서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멀어지는 그들의 뒷모습을 봤다.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나는 이상하리만치 빨리 알아차렸다. 보온병을 꼭 쥔 손이 얼어붙을 것 같았다. 안에는 아침에 끓여온 미지근한 율무차가 반쯤 남아 있었고 그건 그날 내가 들고 나온 유일한 따뜻한 것이었다. 차라리 화라도 내주었다면 덜 외로웠을까. 하지만 내 아들은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 아이가 6살이던 겨울을 떠올렸다. 그때도 폭설이 내렸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었다. 작은 손으로 내 치마자락을 잡고 울던 아이. 그날 이후 나는 그 아이의 손을 놓지 않기 위해 평생을 살았다. 그리고 오늘 그 아이는 내 손을 놓았다. 아무런 표정 없이, 아무런 말도 없이. 기차는 2번 지나갔고 눈은 내릴수록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바쁘게 오가며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마치 나는 그 자리에 항상 있었던 풍경처럼, 오래된 광고판이나 고장난 시계처럼. 눈이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정우야, 추운데 손은 안 시리니. 아들의 이름은 내 입안에서 녹지 않고 남아 있었다. 눈은 점점 두꺼워졌고 세상은 하얗게 멀어졌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아주 조용한 계획된 버림이었다. 그들이 떠난 그 방향엔 눈 위에 타이어 자국이 선명했다. 그 흔적만이 나를 이곳까지 데려다 준 유일한 증거였다. 그리고 나는 그 흔적 위로 눈이 덮이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봤다. 눈은 모든 것을 덮는다. 상처도, 기대도, 가족이라는 말도. 그날의 폭설은 단지 날씨가 아니었다. 그건 나를 향한 마지막 인사였는지도 모른다. 아주 조용하고 잔인한 작별 인사. 손잡이는 차가웠다. 기차역 대합실로 들어가는 문은 자동문이었지만 플랫폼에 긴장된 공기를 뚫고 싶어 나는 가까이 다가가 직접 열었다. 문턱에 닿은 휠체어 바퀴는 뻑뻑하게 미끄러졌고 눈 녹은 바닥은 질척했다. 나는 그대로 문 옆에 멈춰섰다. 누가 와서 부축해 줄 것도 아니고 이젠 그런 걸 기대하는 마음도 없었다. 그저 손에 쥔 낡은 보온병만 바라보았다. 껍질이 벗겨진 주황색 손잡이는 서늘했고 그 위에 하얀 김이 희미하게 맺혔다. 나는 그 보온병을 쓰다듬으며 아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속삭였다. 정우야, 엄마 여기 있어. 내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이제 아무도 듣지 않기 때문에. 그 애는 어릴 적 내 보온병을 유난히 좋아했다. 소풍날이면 도시락보다 이 안에 담긴 미역국을 더 기다렸고 뚜껑을 돌리는 법도 서툴던 손으로 꼭 껴안고 다녔다. 그때는 내가 아무리 바빠도 그 아이를 배고프게 두지 않으리라 다짐했었다. 하지만 오늘 그 아이는 나를 배고프지도 춥지도 않은 듯 두고 갔다. 그게 더 무서웠다. 미움은 감정이라도 있지. 무심은 감정조차 남아있지 않다. 기차역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안내 방송은 낯설고 메마른 말투였다. 다음 열차는 11시 42분, 진부행 무궁화호입니다. 나는 더 이상 어디로도 가지 않는다. 하지만 무궁화호라는 말에 문득 어릴 적의 시골집이 떠올랐다. 찔레꽃 울타리 옆에서 흙 장난하던 아들, 수박 썰며 웃던 여름. 그 웃음 속에 내 모든 희망이 있었다. 이제 그 희망이 나를 눈 속에 버렸다.
기억은 잔인하게도 생생했고 현실은 한없이 조용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갑자기 며느리의 손목을 떠올렸다. 며칠 전 설거지를 하던 그녀의 손목에 고운 금팔찌가 반짝였었다. 그건 내 결혼식 때 시어머니가 주었던 물건과 닮아 있었다. 나는 물어보지 않았다. 그저 알아버렸다. 우리는 서로에게 한마디도 큰 소리 낸 적이 없다. 하지만 그 침묵이 쌓여 벽이 되었다. 그 벽 너머에서 내 자식은 서서히 멀어졌다. 그날 아침 아들은 유난히 검은색 외투를 입고 있었다. 그가 걸어갈 때마다 외투 밑자락이 눈 위에 스치며 마치 내 기억을 지워가는 것 같았다. 나는 그 뒷모습을 지금도 또렷이 기억한다. 아무 말 없이, 아무 감정 없이 걷던 그 걸음. 옛날 사람들은 말했지요. 말이 없는 자식이 더 무섭다. 정우는 늘 조용한 아이였고 나는 그 조용함이 착함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날 나는 알았다. 그 조용함은 이별을 준비하는 침묵이었다는 걸. 나는 눈을 감았다. 보온병을 다시 꼭 쥐었다. 그 안에 율무차는 식었고 나도 식어가고 있었다. 이 자리가 내 무덤이 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모든 게 조용하고 완벽했다. 된장국 냄새는 오래도록 머릿속에 남는다. 그날 아침도 그랬다. 비 오는 날처럼 눅눅한 공기 속에서 퍼지던 진한 향. 나는 그 냄새만 맡아도 며느리의 눈빛이 떠오른다. 그 눈빛은 언제나 조심스럽고 조심스러운 만큼 멀었다. 결혼한 지 1년쯤 되었을 때였다. 나는 여느 날처럼 아침을 일찍 차렸고 된장국을 끓였다. 정우가 좋아하던 그 맛 그대로 멸치 육수에 된장 조금, 애호박, 두부, 그리고 말린 고추 하나. 시골식이라 조금 짜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그게 우리 집의 국맛이었다. 어머니, 혹시 앞으로 국은 제가 해도 될까요? 며느리는 나긋하게 말했다. 그러나 그 말은 부엌의 공기를 한순간에 식게 만들었다. 나는 국자로 국을 저으며 멈칫했다. 그래, 그럼 해봐. 그날 처음으로 나는 밥상에서 젓가락을 들지 않았다. 그녀는 나를 미워하지 않았다. 하지만 좋아하지도 않았다. 그 감정 없는 경계가 더 아팠다. 가까이 오지도 다가오게도 하지 않는 거리. 나는 그것을 참 많이 배려라고 착각했다. 그녀는 예의 바르고 깔끔했고 항상 적당한 거리에서 웃었다. 하지만 그 거리엔 온기가 없었다. 나는 그 후로 부엌에 잘 들어가지 않았다. 부엌에서 나는 된장국 냄새조차 어느 순간 낯설어졌다. 그녀는 된장국에 고추를 넣지 않았고 육수도 다시마만 썼다. 맛은 깔끔했지만 아무 기억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해 겨울 나는 심장이 잠깐 멈추는 일을 겪었다. 잠시 기절했다 깨어났고 병원 침대 위에서 정우와 며느리가 나를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말없이 내 손을 잡았고 나는 그것이 처음으로 따뜻하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 손길은 잠깐이었다. 그녀는 금방 손을 놓고 병실 밖으로 나가 전화 통화를 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말소리 속에 보험이라는 단어가 스쳐 지나갔다. 그때 나는 알았다. 사랑보다 필요한 건 계산이라는 것을. 나는 딸을 낳지 못했다. 며느리는 내 딸이 되어주지 않았다. 그리고 그게 당연한 시대라고 모두들 말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갈피를 못 잡고 흔들렸다. 그래도 가족인데, 그래도 같이 밥을 먹고 한 지붕 아래 살았는데, 그래도 함께 웃은 날이 있었는데, 된장국 냄새는 오래간다. 그날 아침 그녀가 끓인 국은 깨끗했다. 그리고 나는 그 국에 아무 말 없이 젓가락만 놀렸다. 그녀는 그런 나를 가만히 쳐다보다 말했다. 어머니, 싱겁지 않으세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 아주 괜찮다. 그 말은 나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녀는 알아챘을까? 그 침묵 안에 담긴 오래된 외로움을. 우리 사이엔 싸움도 눈물도 없었다. 하지만 그런 사이가 가장 위험하다는 걸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집복도 한쪽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정우가 군대에서 막 제대하고
며느리와 처음 인사하러 왔을 때 찍은 사진이었다. 나는 그 사진을 보며 몇 번이고 속으로 되뇌었다. 이 아이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구나. 사진 속 세 사람은 나란히 웃고 있었지만 웃음의 방향이 서로 다르다는 걸 나는 오래 지나서야 알았다. 시간이 흘렀다. 사진은 조금씩 바랬고 액자 안쪽 유리는 어느 날 미세하게 금이 갔다. 나는 그 틈에 먼지가 낀 걸 몇 번이나 닦았지만 그 금은 사라지지 않았다. 마치 우리가 보지 않으려 했던 금 하나가 가족이라는 틀 안에서 서서히 벌어지고 있었던 것처럼. 그날 며느리는 아들과 함께 외출을 나갔다.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눈이 오는 날이었다. TV는 꺼져 있었고 히터 소리만 조용히 방 안을 채우고 있었다. 그녀가 결혼하고 처음으로 내게 건넨 말은 이런 것이었다. 어머니, 정우는 저한테 너무 잘해요. 어릴 때 어떻게 키우셨어요? 나는 그 질문이 고맙기도 했고 또 어딘가 불편했다. 사랑받는 아내로서의 자신감을 말하는 듯하면서도 당신은 이미 역할을 다 끝냈다는 메시지를 품고 있는 듯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나를 존경했지만 사랑하지는 않았다. 그 감정은 내게 익숙하지 않았다. 나는 누구에게나 다정했지만 그 다정함이 누군가에겐 간섭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걸 그녀를 통해 알았다. 식탁 위 작은 난초 화분에 물을 줄 때 그녀는 항상 고개를 살짝 숙였다. 그 모습은 참 조심스러웠고 동시에 무관심했다. 그녀는 절대 다그치지 않았고 대신 나를 피했다. 그게 그녀의 방식이었다. 조용한 선 긋기. 그리고 나는 그 선을 넘지 않으려 애썼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정우도 변했다.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늦어졌고 말수가 줄었다. 주말이면 둘만 외출했고 나는 혼자 식사를 할 때가 많아졌다. 그럴 때마다 가족 사진이 걸린 복도를 지나가야 했고 그 사진 속 웃음이 더 이상 나를 위로하지 않는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 사진을 내리려다가 말았다. 그걸 떼는 순간 이 집엔 나의 흔적이 정말로 사라질 것 같았다. 그나마 그 사진 속에 나는 아직 웃고 있었으니까. 그 웃음 하나라도 남기고 싶었다. 누군가 언젠가 이 집을 정리할 때 이 사람도 이 집에 살았었구나 하고 기억하게 되기를 바라며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고 문득 고무신 하나가 벗겨져 있었다. 내 신발이었다. 발이 부어서 제대로 맞지 않는 신발을 억지로 신고 다녔던 흔적이 그 복도 한쪽에 조용히 남아 있었다. 한겨울의 복도는 외풍이 스며든다. 그 차가운 공기 속을 지나며 나는 생각했다. 우리는 참 조용하게 멀어졌다. 큰 소리 한 번 없이 서로의 뒷모습을 보지 않은 채 옛 어른들 말처럼 가족도 정이 없으면 남이다. 그리고 그 정은 말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쌓이는 눈처럼 내려야 한다. 하지만 우리 사이엔 이미 겨울이었다. 서랍을 여는 소리는 늘 조용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거실 한쪽 오래된 장식장 아래 놓인 작은 나뭇결 서랍.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곳에 나는 가장 중요한 것을 숨겨두고 있었다. 바로 토지 보상금 통지서. 0이 너무 많아 처음엔 숫자조차 잘 읽히지 않았던 금액. 0억 원. 한때는 이 돈이 우리 가족을 든든하게 지켜줄 미래라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돈이 오히려 우리 가족을 천천히 갈라놓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누구보다 먼저 알아버렸다. 통지서를 처음 봤던 날 국토청 직원이 말했다. 이 규모면 가문 전체가 편히 살 수 있을 겁니다. 아주머니, 나는 그 말이 왠지 무서워서 고개만 끄덕였다. 오래된 땅이지만 조상들이 대대로 지켜온 논밭이었다. 아무도 몰랐던 보상 절차가 갑자기 추진되었고 서명 한 장을 위해 나는 몇 번이나 주민센터를 왔다 갔다 했다. 그 서랍에는 통지서뿐 아니라 남편의 오래된 수첩, 정우의 초등학교 시절 상장, 그리고 며느리가 처음 우리 집에 인사 왔을 때 가져온 작은 과일 바구니 리본도 고이 들어 있었다. 나는 가족과 관련된 물건은 쉽게 버리지 못했다. 무언가를 버리는 일이 마치 기억을 잘라내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며칠 전 며느리가 우연한 듯 물어봤다.
어머니, 요즘 주민센터에 자주 다니시던데 무슨 일 있으셨어요?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연말 정산이 좀 있어서.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녀의 눈동자는 조금도 믿지 않는 빛을 띠고 있었다. 나는 그 눈빛을 잘 알고 있었다. 사람이 진심을 숨길 때 드러나는 아주 얇은 막 같은 것이 있었다. 그 눈빛은 내가 가진 무언가를 알고 싶어 하는 이의 눈빛이었다. 그날 밤 정우와 며느리가 작은 방에서 나누는 대화를 들었다. 문을 완전히 닫지 않아 바람새처럼 가느다란 소리가 새어나왔다. 엄마한테 뭐 있는 것 같아. 그렇다고 그렇게 다가가면 의심하세요. 천천히 해. 근데 요즘 돈 얘기는 왜 하나도 안 꺼내실까? 아무 말 없을 때가 더 조심해야 하는 거야. 나는 숨을 삼켰다. 그들의 대화는 날카롭지 않았고 오히려 담담해서 더 아팠다. 그들은 내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무언가를 어떻게 다룰지 계산하고 있었다. 서랍을 닫으려던 순간 내 손끝이 떨렸다. 나무 손잡이의 차가운 촉감이 피부에 스며들었다. 한겨울의 차가운 금속과 나무가 만질 때 특유의 감촉. 그것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장롱에서 나던 냄새와도 비슷했다. 낡고 오래되고 비밀을 품은 냄새. 나는 그 서랍이 오래전부터 우리 가족의 균열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아무 말 하지 않지만 모든 것을 품고 있는 존재처럼. 정우는 언제부터 변했을까? 왜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을까? 왜 며느리와 상의하면서도 나에게는 침묵했을까? 효도는 말이 아니라 하루하루 쌓이는 손길에서 나온다. 옛 어른들은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은 사실이었다. 정우의 손길은 어느 순간부터 내게 닿지 않았다. 며느리의 시선은 더 이상 내게 머물지 않았다. 나는 재빨리 서랍을 닫고 열쇠를 돌렸다. 딸깍. 그 소리는 마치 마음을 잠그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리고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래, 준비하고 있었구나. 내 입에서 나온 말은 목소리도 아닌, 숨도 아닌, 무언가 사이에 걸린 듯한 작은 울림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서랍 앞을 지날 때마다 그 속에서 조용히 꿈틀거리는 미래를 느꼈다. 그 서랍 하나가 우리 세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시험에 혼자 남겨질 준비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해가고 있었다. 집 안에 불은 꺼져 있었다. 그저 냉장고에서 흘러나오는 낮은 진동음만이 어둠 속을 채우고 있었고 문틈으로 스며드는 겨울 공기는 인적이 끊긴 산사처럼 조용하고 깊었다. 나는 휠체어를 천천히 밀며 거실로 이동했다. 불을 켜지 않는 이유는 단순했다. 조용할수록 진실이 더 선명하게 들리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원래 일찍 잠들 예정이었다. 약도 먹었고 다리에 혈액 순환기까지 착용한 상태였다. 하지만 욕실에서 흘러나오는 물소리와 그 뒤에 이어진 며느리의 전화 진동음을 들은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불안에 잠에서 깨고 말았다. 문은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았다. 며느리는 늘 습관적으로 문을 반쯤만 닫곤 했다.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기보다 무언가를 완전히 차단하지 않는 사람의 버릇처럼. 그 문틈 사이로 새어나온 말소리가 이 집 안에서 가장 밝은 빛처럼 내 귀로 들어왔다. 응, 내 말 맞아. 거의 다 된 것 같아. 며느리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분명했다. 어머님이 서류를 숨겨둔 데가 맞는지 확인은 못했어. 근데 곧 얘기하겠지. 잠시 침묵이 흘렀고 나는 숨도 쉬지 못했다. 그녀는 손을 씻으며 웃는 듯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정우가 너무 순해. 엄마 말만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리고 이어진 한 문장은 내 가슴을 조용히 찌르는 칼날 같았다. 어차피 그 돈은 우리 몫이잖아. 그 순간 심장이 잠시 멈춘 듯 했다. 나는 그들의 속마음을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다. 섬세하고 얌전한 며느리, 말수가 적지만 따뜻한 아들. 나는 그 두 사람의 침묵이 나를 배려하는 것이라 고지식하게 믿어왔다. 하지만 그 믿음은 오늘 밤 새벽 냉기처럼 내 몸을 파고들며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다. 며느리는 이어서 말했다.
우리가 먼저 말 꺼내면 어머님이 경계하실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척 해야지. 정우한테도 그렇게 말했어. 그녀의 말투는 전혀 날카롭지 않았다. 차갑지도 않았다. 마치 누군가에게 저녁 메뉴를 설명하듯 담담하고 일상적인 기운이 깃들어 있었다. 그 담담함이 내게는 가장 잔인했다. 나는 숨을 조심스레 들이켰다. 서늘한 공기가 폐 속으로 내려가며 작은 통증을 일으켰다. 기억의 어느 한 조각이 스쳐 지나갔다. 정우가 초등학교 때 숙제를 하며 물었던 말. 엄마, 돈이 많으면 가족끼리 싸워? 나는 그때 웃으며 말했다. 아니야. 돈은 그냥 도구야. 사람이 사람을 아끼면 아무 문제 없어. 하지만 그 말은 오늘 밤 너무나 어리석은 위로처럼 들렸다. 며느리는 전화를 끊고 물기를 털어내며 욕실불을 껐다. 검은 어둠 속에서 문틈이 좁아지며 그녀의 실루엣이 사라졌다. 나는 그대로 가만히 앉아 있었다. 등 뒤로 느껴지는 겨울 공기의 흐름, 손끝에 닿은 차가운 휠체어 프레임, 그리고 마음속에서 천천히 무너지는 무언가. 계획된 배신은 소리치지 않는다. 그저 조용히 아주 정교하게 다가온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사실을 깨닫는 사람만이 혼자서 그 무게를 견뎌야 한다. 나는 라디오에서 들은 오래된 속담을 떠올렸다. 겨울밤에 들리는 말은 낮보다 더 깊이 스민다. 맞는 말이었다. 이 밤에 들은 그 말들은 아마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문틈이 완전히 닫히고 집안은 다시 어둠으로 가라앉았다. 나는 속삭이듯 혼잣말을 했다. 그래, 이제는 알겠다. 불 꺼진 집은 조용했고 그 조용함 속에서 진실은 더 또렷하고 선명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은행 앱의 화면은 늘 같았다. 검은 배경의 밝은 숫자들, 이름 아래 줄지은 계좌번호들. 그 속에는 내가 살아온 시간이 숫자로 변해 있었다. 정확히 103억 7,250만 원. 보상금 중 선지급받은 일부 금액이었다. 그리고 지금 나는 그중 10억 원을 정우 명의로 이체하기 위해 손가락을 올려놓고 있었다. 화면에는 단 한 줄이 떠 있었다. 확인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래 이체하기 버튼. 그 순간 손가락 끝이 떨렸다. 아니, 심장이 먼저 떨리고 그 떨림이 손끝으로 번져온 것이었다. 정우는 모른다. 그가 어릴 때부터 나는 그 아이가 내 전부였다는 것을.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뒤 나 혼자서 허리 굽혀 키웠던 아들. 도시락을 싸고 교복을 다리고 가방끈을 기어가며 나는 모든 걸 내어주며 살아왔다. 그리고 지금 나는 그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려 했다. 10억 원. 그 아이가 집을 사고 아이를 키우고 가정을 지키는 데에 쓰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날 밤의 전화통화가 자꾸 떠올랐다. 어차피 그 돈은 우리 몫이잖아. 그 말 한마디가 내게 남아있던 모든 망설임을 깨뜨렸다. 나는 다시 화면을 바라봤다. 이체 버튼을 누르기 직전 문득 며느리의 말투가 떠올랐다. 처음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작게 속삭이듯 말하던 그 목소리. 정우는 저한테 정말 다정해요. 가끔은 어머님보다 저를 더 먼저 생각하더라고요. 그땐 웃으며 들었지만 이제와 다시 생각해보면 그 말은 경고였다. 내가 자리 내어줘야 할 시간이 다가온다는 신호. 그리고 나는 그것을 순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이제는 선택해야 한다. 나는 정말로 그들에게 이 돈을 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들이 나를 눈 내리는 기차역에 버리고 떠난 그 아침을 이 돈 한 번의 클릭으로 용서할 수 있는가?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였다. 화면 왼쪽 구석에 이체 취소 버튼 위로 옮겨졌다. 딸깍, 터치음은 작고 가벼웠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너무나 무거웠다. 나는 이체를 멈췄다. 모든 것을 멈췄다.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 그저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내 마지막 자존심이야. 은행 앱을 닫고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밖엔 또다시 눈이 내리고 있었다.
창문 밖 풍경은 하얗게 흐려져 있었고 나는 그 속에서 아주 조용한 평온을 느꼈다. 할머니들이 자주 하던 말이 있었다. 눈이 많이 오면 마음도 다시 덮을 수 있다. 그 말처럼 나도 이제 내 마음을 덮으려 한다. 이 모든 배신 위에 눈처럼 아무 말 없이 나는 휠체어를 돌려 서랍이 있는 거실 한쪽으로 갔다. 그곳에 보상금 관련 서류가 들어있는 봉투가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 나는 조용히 펜을 꺼내 새로운 이름 하나를 적었다. 정우도 며느리도 아닌 내가 오래전에 잊고 지냈던 작은 사촌 조카의 이름. 시골에서 학교 선생을 하며 어렵게 살아가는 아이. 아무 계산 없이 전화해 할머니 건강하세요라며 진심으로 웃던 아이. 나는 그 아이에게 내 마지막 것을 주기로 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정우야, 네가 가진 건 다 가져가렴. 다만 이건 내가 나한테 주는 마지막 위로야. 눈은 아침까지 그치지 않았다. 세상은 하얗게 덮였고 유난히 조용했다. 새벽의 빛이 조금씩 커튼 틈 사이로 번져들 때 나는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마음속 울림마저 멈춘 채 단지 살아있다는 감각 하나만이 남아있었다. 며느리와 정우는 아직 잠들어 있었다. 그들의 방문은 닫혀 있었고 나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아주 조용히 내가 할 일을 시작했다. 책상 서랍을 열고 봉투를 꺼내고 안에 있던 서류들을 하나하나 정리했다. 그 모든 순간이 마치 어떤 의식을 치르는 것 같았다. 나는 새로 작성한 유언장을 꺼내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그 위에 단정한 글씨로 적었다. 읽지 않아도 괜찮다. 그저 내가 내 마음을 지킨 증거일 뿐이니까. 화병 옆에 놓인 향초에 불을 붙였다. 희미한 연기와 함께 퍼지는 은은한 라벤더 향. 그 향은 옛날 병원에서 처음 남편을 떠나보내던 밤 간호사가 선물해준 작고 따뜻한 위로와 닮아 있었다. 힘드시겠지만 잘 버티셨네요. 그 말처럼 나는 또 한 번 이 고요한 아침을 버텨내고 있었다. 휠체어를 밀어 거실 창가에 다가섰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눈 덮인 마당,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이 빛을 머금고 반짝였다. 그 아래로는 아무도 지나가지 않은 하얀 눈길이 고요하게 펼쳐져 있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는 괜찮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쏟는 일은 내가 가진 것을 모두 내어주는 일이기도 하다. 그리고 때로는 그 사랑이 되돌아오지 않음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스스로를 껴안게 된다. 정우야, 나는 네가 나를 사랑했다고 믿고 싶다. 어쩌면 너도 방법을 몰랐던 것뿐이겠지. 세상이 너무 빨라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무뎌져서 가족이라는 말이 그냥 혈연일 뿐이 되어버린 시대니까. 하지만 나는 끝까지 엄마로 남고 싶었다. 잔소리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그저 따뜻한 밥 한 그릇, 따뜻한 말 한마디로 기억되는 사람. 그 소박한 바람조차 이젠 욕심이 되어버렸다는 걸 깨닫는 데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보상금도 사과도 이해도 그저 마음속에 남은 작은 온기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다. 그 온기를 내가 나 자신에게 건넬 수 있다면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나는 고요히 손을 모으고 라디오를 켰다.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오래된 트로트 한 곡. 눈이 오면 그 사람 생각이 나고 그 가사는 어딘가 구슬펐지만 지금의 나에게는 따뜻한 위로처럼 들렸다. 청취자 사연 소개 시간이 되어 라디오 DJ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러분, 오늘 같은 날엔 꼭 따뜻한 말 한마디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해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게 바로 그 말이니까요. 나는 그 말을 따라 입술을 조금 움직였다. 하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다. 그저 혼잣말처럼 내 마음 안에서만 되뇌었다. 사랑해. 하지만 이제는 나를 먼저 사랑할게.
아무도 듣지 못한 그 마지막 말은 눈송이처럼 내 안에 내려앉았다. 조용하고 따뜻하게. 그리고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모든 배신은 눈 속에 덮이고 모든 슬픔은 시간 속에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사라질 것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